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X 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널 컷 X를 사용할 때 영어의 단축키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영어 단축키를 꼭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 안에 보이는 이 부분을 꼭 영어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같이 단축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를 켜주시고 파이널 컷 프로 지금 현재 이름을 눌러주시면 여기 안에 커맨드, 즉 단축키가 있습니다. 커맨드에 해당해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좌측에 지금 저는 한글 단축키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것처럼 임포트를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한글 단축키를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운받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느 검색 사이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 좀 파이널 컷 X니까 파이널 컷 X FCP 한글 단축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을 받으셔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무리 없이 사용이 되니까 다운을 받고 여기 이 창 안에 와서 임포트를 누르시고 난 뒤에 저희가 적용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글 단축키나 기타 등등을 눌렀을 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여기에서도 그러면 임포트 후 내가 다운받았던 한글 단축키를 선택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단축키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 같이 사용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의 이름을 좀 넣어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내가 만든 멀티킨 클립을 어떻게 만든다, 손쉽게 단축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합시켜서 만들 수 있다. 나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난 커맨드 F1을 이용을 해 내가 단축키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새롭게 만들고 싶은 걸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후 커맨드 F1을 누름으로써 단축키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단축키들은 언제나 손쉽게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사시는 분은 정식 교재를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위에 보면 헬프라는 부분 안에 파이널 컷 프로 헬프 이 부분으로 오시면 다음과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보면 좋겠죠. 근데 아이패드나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 애플 북스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맥에 있는 제일 기본 프로그램 도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이거나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보실 때 유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파이널 컷 X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 설정인데 이 부분 또한 파이널 컷 프로 자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안에 프리퍼런스 단축키로는 커맨드 쉼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창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뜹니다. 이 설정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제네럴 부분은 지금 제가 오른쪽에도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같이 봐주시면 프린트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창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타임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지는 저 부분은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시간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분, 초, 프레임 기본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 분, 초가 아닌 시간, 분, 초, 프레임, 서브 프레임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 프레임 단위로 그리고 초 단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서 아래에 보시면 다이얼로그 경고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고가 떴던 자체를 도네스크를 눌러서 다음에 보지 않기를 눌러서 안 띄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누름으로써 우리는 재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래에 보이는 오디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에 해당하는 플러그인이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을 때 유효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에 있는 기본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컬러 보드, 컬러 휠, 컬러 커브, 휴, 세츄레이션 커브를 이용을 해서 어느 게 기본판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배우게 되는 효과에서 컬러 부분이 디폴트가 되어 있다, 컬러 보드가 디폴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MA는 인스펙터 유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화면을 봤을 때 이동 단위를 픽셀 단위로 할지 아니면 퍼센티지로 표현을 할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픽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어서 에디팅,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위에 있는 타임라인의 항목 같은 경우 편집을 할 때 상세 트리밍을 피드백으로 화면을 표시할지 안 할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실제 영상 안에서 우리가 영상이든 사진이든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어 창 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위에 보이는 영상이 오로지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영상으로만 보여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편집 후 플레이 헤드에 대해서 어디에 존재하느냐입니다. 내가 만약에 영상을 선택하고 노란색 클립을 커넥티드 Q를 이용을 해 넣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Q 넣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인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아지면서 플레이 헤드가 어디로 갔다? 뒷부분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제를 하고 다시 한번 커넥티드 Q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플레이 헤드가 더 이상 뒤로 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작업을 할 때 플레이 헤드 이동이 너무 계속 바뀌는 게 귀찮으시다면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에 있는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오디오 안에 있는 오디오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오디오 볼륨에 대한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영상을 대표적이겠죠. 영상에 대한 오디오 레퍼런스를 키우고 나서 내가 뭐 다른 영상이나 기타 등등 영상을 임포트를 해주시거나 보여줄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어느 특정적인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달리 다른 프로젝트에 해당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상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역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씩 걸리겠지만 이렇게 비춰서 내가 어느 정도에 사용하는 오디오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뒤에 비치던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페이더가 있습니다. 오디오 페이더 같은 경우에는 각각 영상에 우리가 오디오 페이더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해당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디오 페이더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잡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게 돼요. 2초를 넣었을 때 그 다음 나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디 파일 안에 있는 어지스트 오디오 페이더를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클립에 해당하는 페이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클립을 선택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는 줄 거예요 라고 해서 봤더니만 실제로 내가 클릭 한 번으로 어떻게 됐다? 클립에 페이더가 적용이 된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클립에 해당해서 앞과 뒤가 같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립 앞부분만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선택정으로 오시면 지금 적용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해당해서 클립 단위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클립 같은 경우, 다수의 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클로스 페이더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사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쪽만 하고 싶다면 아까 보셨던 것대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따로따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이용을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클로스 패더 또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잠깐 보였던 저희 회사 로고인데요. 이 회사 로고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무한대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클립을 선택을 해서 컨텐티드 Q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선택된 길이는 10초입니다. 10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사진을 클릭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인아웃점이 잡혀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스틸 이미지의 두께 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스틸 이미지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트랜지션 또한 클립을 선택해서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죠. 기본 디폴트 되어 있는 건 크로스 디졸브다. 크로스 디졸브가 1초인 이유는 설정에서 1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세요. 이어서 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레이백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교재가 1, 2, 3, 4, 5, 6, 7, 8로 총 8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터 3까지는 기본 편집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에서 8까지가 우리가 효과 편집에 들어가는데, 이랬을 때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장면을 보기 위한 장면 구성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챕터 5, 6, 7 같은 경우는 효과 편집이라는 거죠. 가령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화면 안에 하나라도 변경하는 요소가 생겼다면 우리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계산을 해준다는 게 바로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렌더링이라는 걸 하고 나면 컴퓨터가 애플 프로레스 422로 기본 우리가 디폴트로 설정을 해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 나는 기본 사양으로 렌더링을 애플 프로레스 422로 해줘 라는 명령어를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H264의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렌더링을 통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새로운 422 파일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작업에서 렌더링을 꺼주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내가 원할 때 수동으로 렌더링을 걸어 주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모디 파일에 선택을 해주시면 렌더 올과 렌더 셀리트가 있는데, 렌더 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하는 거고, 렌더 셀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 X를 처음 사시고 나면 얘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꺼놓고 사용을 한다는 것 뿐이지, 켜져 있으신 분들은 켜진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내 컴퓨터 상태에서 내가 렌더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죠. 바로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타임코드 위에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그 위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줄이 쳐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기존에 있던 촬영해왔던 영상이랑 다른 부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은 렌더링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나는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렌더 셀렉트를 이용해 저 부분만, 지금 현재 왜 다른 렌더링을 걸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로고에 해당하는 렌더 셀렉트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이제 점선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사라질 때 나는 영상에 대한 렌더링을 걸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실제 백그라운드 데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데크 안에서 렌더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출력 때와 똑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켜져 있으면 나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3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1, 2, 3 하면 바로 시작이 되죠.
실제로는 0.3초라고 되어 있지만 3초의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고 나서 자동으로 렌더링을 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 가운데 있는 사진이 조금이라도 위치를 이동하게 된다면 기존에 걷던 렌더링 부위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또 한번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용량을 진짜 많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렌더 쉐어 GPU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외부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잘 사용이 안 되긴 하죠. M1이나 M2는 잘 사용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좀 같이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 동시간에 플레이를 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나는 한 번에 많은 영상에 해당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처럼 모든 클립을 전부 다 4둘둘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8대가 돌아갔는데 8기가가 용량이 생겼을 때 모두 다 옵티마이즈를 한다면 그 8기가가 생성된 파일의 코덱이 H264거나 HVC일 때 전부 다 애플 프로레스 422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기본적으로 또 4배가 증가가 되니까 내가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 걸어주면 되니까 옵티마이즈는 해제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프레임 드롭이 있을 경우 우리가 플레이하다가 중간에 멈추겠다는 거죠. 또는 다른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는 클립에서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싶으면 끄는 게 좋고요. 아래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해당해서 용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용량 부분에 해당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디스크 성능 때문에 드래그 프레임이 발생할 시 재생 후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VR 헤드셋을 이용을 해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드롭 프레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멈추겠다, 경고창을 띄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프리롤과 포스트 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에 해당해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 우리가 지금처럼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영상을 눌렀을 때 그 클립에 해당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플레이를 할지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 옆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슬러시죠. 슬러시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간 변경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은 인, 아웃점 잡고 이 구간에 해당해서도 슬러시를 누르시면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플레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영상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검은색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라 어떻다? 검은색이 아닌 흰색으로도 가능하고요. 체커보드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흑백으로 해놓은 게 눈에 안 띄니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AV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AV 아웃인데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내가 사용하는 장면의 파이널 컷 X 창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닫을 때는 상단을 닫을 수도 있고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를 닫을 때도 닫을 수가 있어요. 인스펙터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듀얼 모니터가 형식이 된다면 지금 보셨던 브라우저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을 서브 모니터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잘 나타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우저, 타임라인 그리고 인스펙터 창을 각기 어떻게 한다? 옆에 있는 창을 전달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파이널 컷 X 안에 지금 현재 보였던 창 안에 왼쪽에 보시면 서브 모니터에 내가 어떤 장면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만 우측 모니터에 뷰어 창을 오른쪽에 브라우저를 오른쪽에 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도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파이널 컷 X를 키기 전에부터 처음부터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으시다면, 즉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으면 한번 껐다 켜야 될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 가셔서 AV 아웃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은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서브 모니터에 내가 보고 있는 뷰어 창을 그대로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편집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시면서 색보정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라면 실제 모니터 화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한 색상과 정확한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꼭 외부 모니터를 밀러링이 아니어야 돼요. 밀러링이 아닌 그냥 확장된 모니터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포트에 대한 설명인데, 임포트 창을 실제로 눌러주시면 설정에 무슨 임포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임포트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커맨드 I를 이용한 임포트 키랑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커맨드 I를 이용한 임포트는 지금처럼 어떻게 돼 있다, 내가 선택적으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임포트, 우리가 프리퍼런스 안에 있는 설정에 대한 임포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용도냐,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파이널 컷 X 안에서 그냥 임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드래그라고 해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용 자료에 해당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DF 교재부터 영상 파일까지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바탕화면에서 드래그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드래그하는 파일에 해당해서 내가 카피인지 리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등록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임포트 세팅창을 이용해서 리브를 할지 카피를 할지 동시에 키워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하실 때도 또한 여기서 드래그를 하실 때 옵션 키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카피를 할지 리브를 할지도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옵션을 눌러서 바탕화면에서나 파인더에서 직접적인 드래그를 하실 때 옵션을 눌러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리브, 지금 현재는 카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옵션을 눌러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리브, 카피인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가 파이널 컷 X를 이용을 하실 때 기본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임포트가 무엇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포트라는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임포트는 바탕화면에서 드래그를 할 때, 그래서 교재에도 같이 적어놨으니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래그를 할 때 옵션. 자, 지금 그 다음 나서는 라이브러리 간의 복사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나 새롭게 뭐 우선 연습 삼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던 클립에 해당해서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시켜 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이님 사진이 있는 이 고양이를 드래그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든 라이브러리에 복사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던 우리 고양이 사진을 드래그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플러스가 된 건 다 뭐다? 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카피에 대한 설정의 창에 대해서 묻습니다. 카피 세팅창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 제가 교재 안에는 디테일하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좀 약간 어렵더라도 좀 천천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A라는 라이브러리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파일이거나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새롭게 만든 B라는 녀석에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묻고 있는 미디어라는 자체는 이 미디어에 대한 속성에 해당해서 정보값을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카피냐
아니면 리브냐에 따라서도 그 값을 아예 그 자체를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사라고 해서 내가 새롭게 카피를 하겠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값에 대해서 같이 옮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서 옮길 때 옵티마이즈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프로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또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한번 카피해서 내가 라이브러리에 종속되어 있는 하드에다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위드아웃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있는 값만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 값이나 연결되어 있는 실제 파일들을 링크 값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카피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프로젝트에 있는 무엇 정보값만 옮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위드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정보값만 옮겨줘 라고 선택을 해 놓으면 정보값만, 실제로 정보값을 옮겨 보겠습니다. OK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다? 이벤트 안에 고양이 사진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왔는데 지금처럼 정보를 못 찾는 거죠. 내가 사용한 이력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파일들은 못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벤트 또는 프로젝트 또는 클립을 선택을 해. 클립이 제일 작은 단위, 그 다음 나서 묶어놓은 단위, 이벤트가 제일 크겠죠. 이벤트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 나서 파일 안에 있는 리링크 파일을 이용해 오리지널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클립의 경로대로만 셀리티를 이용해 내가 지정을 해준다면 이 파일들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클립들을 선택을 해놓고 나는 내가 선택을 우리 고양이님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실제 교재에 해당하는 데스크탑 고양이 자료가 아마 여기 있죠. 회장님 오리지널을 실제로 선택을 해주시면 실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파일, 즉 같은 경로에 없던 파일은 이렇게 살릴 수는 없어요.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파일 선택해서 리링크 파일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잡아주시면 무리 없이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카피가 됐을 때 하단에 보시면 내가 그에 대한 저장 경로를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는 꼭 내가 미디어 자체를 어디에다가 라이브러리 안에 넣으시는 게 제일 관리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경로에다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초이스를 눌러서 다른 곳에다 할 수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캐시 파일 또한, 그리고 사용하는 모션 파일 또한 라이브러리 안에 종속시켜서 내가 갖고 다니는 외장 하드 안에 라이브러리가 존재함으로써 어디든 연결을 하더라도 저희가 돈 주고 사거나 외부에서 다운받았던 모션 파일 또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백업 파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백업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종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홈,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계정 안에 동영상으로 가주시면 어떻게 됐다? 그는 백업 파일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리브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실제로 물어봐요. 얘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백업 파일이라서 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저장 후 다시 한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에 맞춰서 리링크에 하는 방법에 해당해서 제가 교재에도 남겨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웠던 출력 버튼을 이용을 할 때 여기에서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세팅을 했던 설정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선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를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 가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출력을 할 때 이메일도 같이 보내면서 동시에 마스터 파일도 뽑고 싶어요. 이럴 때는 폴더 하나를 넣어 놓고 이 폴더 안에 나는 마스터 파일과
그리고 이메일을 넣을 거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두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여기서 세팅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세팅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이후에 실제로 쉐어 버튼에 보면 폴더가 생겼고 폴더 창에서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작업이 나는 e스포츠 파일 뿐만이 아니라 메일까지도 보내겠어 라고 돼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워낙 낮아지고 메일에 첨부 파일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닥 좋은 화질은 아니지만 검토용으로 쓸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세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세팅 출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유를 원하실 때 또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공유를 원하실 때 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벤트 안에는 클립이 존재를 하고, 클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있죠. 나는 이 정보를 다른 파이널 컷 X랑 파이널 컷 사용자랑 공유하고 싶다면 파일 e스포츠 XML을 이용을 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아웃.favorite 기타 등등 정보값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립의 정보만 옮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파일 e스포츠 XML을 누르시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모든 클립의 정보와 그리고 옵션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다만 색 보정이나 기타 등등 값은 안 옮겨지고 오디오 레벨이거나 아니면 컷에 해당하는 컷 지점들이 많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다빈치 리졸브나 에펙이나 기타 등등 외부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유를 할 때 사용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아닌 이벤트로 선택을 해서 실제로 XML을 뽑아 저희가 따로 같이 작업하는 파이널 컷 X 편집팀이 있다면 같이 넘겨서 호환도 같이 가능하겠죠. 동시에 라이브러리 또한 익스포트 XML을 통해 우리가 보관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XML로 출력한다는 뜻은 뭐다? 모든 정보를 리브 값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가 세팅을 좀 얘기를 할 때 좀 다음 주 챕터 5에 대해서 예습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클립, 화면에 보는 이제 배열은 끝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내가 수정을 통해 우리가 고양이가 앞뒤로 존재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비디오 클립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위치를 배열을 바꾸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해서 같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한해서는 교재에 하나씩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은 오퍼시티입니다. 오퍼시티 비디오 인스펙터의 오퍼시티 부분인데, 이런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를 얘기해서 수치를 이동을 시킴으로써 값을 변화를 시켜 위에 있는 클립에서 아래에 있는 클립으로 비쳐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 클립의 어느 부분을 멈추고 시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시간의 값을 저장을 시키고 이후에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나는 값을 변동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값이 변동이 되면서 다른 값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퍼시티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 우리가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값을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V자 미니 팝업을 눌러서 리셋을 눌러서 언제나 초기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비디오 요소를 어떻게 한다? 위치를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숫자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셔도 되긴 하지만 위아래가 값이 더 확실하게 움직이시고요.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더 날아다니는 효과가 만들어지지만 옵션을 누르시면 더 디테일하게도 조절이 됩니다. 자, X값은 우리가 수학 공식에 배우는 것처럼 좌우를 얘기하고 Y는 위아래 상하를 얘기하기 때문에 선택 후 값 이동을 통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두 개의 사진을 분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고양이 배가 아래가 보이는 배의 사진을 돌리고 싶다면 로테이션을 이용해 회전을 통해 고양이 회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나서 스케일을 이용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나서 X값 늘어나고 Y값
약간 옆으로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위에 보이는 가이드를 이용해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동시에 회전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뷰어 창에서 조절을 원한다면 가이드를 켜시고 또는 좌측에 뷰어 창 하단에 있는 가이드를 켜시고 면을 자꾸 움직이시거나 또는 면에 있는 각 끝 지점을 잡아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데 회전은 한가운데 있는 이 점을 잡고 가까이에서는 빠르게 멀리에서는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막 조작을 하시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이 한가운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고 싶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바꿈으로써 기존에 있던 사진이 지금 들어온 영상이 이렇게 될 거야. 시간과 위치를 정했다고 했죠. 근데 일정 시간 전에는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싶어. 이렇게 돌려놓으면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서 사진이 아래에서부터 들어오는 사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시간으로 기입을 했죠. 얘 화살표를 누르시면 같이 움직여지시고요. 이 화살표는 뷰어창에도 좌우측에도 존재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걸 전체 값을 초기화하고 싶어 아까 봤던 미니 팝업에 있는 리셋을 눌러주셔도 되지만 각각 항목마다 따로 리셋 값이 존재함으로써 항목에 해당하는 리셋을 따로 초기화를 해주시거나 뷰어 창에 리셋을 눌러서 전체 초기화 후 Done을 눌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크롭 같은 경우인데 크롭이 지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크롭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잘라낸다 라는 뜻인데 그 크롭 안에 우리가 크게 트림, 크롭, 키나 번으로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잘라내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를 수치값을 조절시켜 잘라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탑 값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크롭을 이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크롭을 이용을 하실 때 내가 화면에 무조건 맞춰서 장면을 사용한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가이드를 이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장면의 위치를 다시 한번 리셋 시켜 놓고 그 다음 나서 여기서 내가 마우스를 이용을 해 조작을 통하면 쉽게 되는데 이게 아래 보시면 크롭을 이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크기나 위치를 조작을 해 이 부분만이라는 걸 제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 제한을 지었어요. 그 다음 나서 던을 누르면 그만큼만 확대가 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 있는 키나 번을 눌러서 보시면 얘가 좀 약간 특이해요.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와 엔드가 있습니다. 나는 시작 지점과 엔드를 조작을 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해당해서 시작과 끝을 규정을 짓고 움직이게 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스타트와 엔드에 해당해서 점점점 사진이 움직이면서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나 번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꼭 가이드를 켜주시고 가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켜주시고 움직여 보시면 바로 직접적으로 화면에 비틀기 조절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반전시키고 싶어서 디스토션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스케일의 X값을 마이너스로 지나가게 된다면 반전 효과도 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타입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진이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영상이 그야말로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 세로를 채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는 fill, none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내가 위아래로 채우고 싶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fit인데 이거는 영상을 좀 비롯해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영상이 제일 좋아서 이런 걸 비유하기가. 자, 일반적인 영상은 화면이 채움이 필로 되어 있어서 화면을 채울 때 용이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얹어 볼게요. 일반 우리가 화면 사이즈에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얹게 된다면 자동으로 화면이 채워지죠.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높이 기준으로 가로 세로 기준으로 채워져 있다. fit 필로 하셔야지 우리가 좌우로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DSLR로 찍은 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뷰어 창에서 해당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브라우저에서 선택, 뷰어 창에서 해당도 확인. 자, 여기에서 보시면 논이라고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됐다? 나는 1대1로 비율을 조율해서 맞춰 넣겠습니다. 픽셀 대 1대1로 이용을 해서 넣겠습니다가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디오 인스펙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디오 인스펙터는 당연히 영상이겠죠. 영상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선택을 해주셨을 때 인스펙터 창에서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모양을 들어왔을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볼륨 조절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창에서 우리가 선을 이용을 해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퀄라이저 조절 또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31밴드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성대로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안에서 목소리만 분리를 시켜서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보이스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 목소리만 강조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설정창에서 보시면 아날라이징 안에 보시면 오디오 아날라이징에 보시면 오디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씩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부분에 요술봉이 있을 텐데 요술봉을 누르면 오토로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쇼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 있다? 각 항목들이 따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내가 목적에 원하는 대로 조절을 통해서 공간음, 노이즈음, 흉을 지우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술봉을 누르면 자동이다. 동시에 클립을 다수로 선택해서 요술봉 누르시면 프로젝트에 있는 클립만 자동으로 해주겠죠.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디오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 스테레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패닝을 강제적으로 LR을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왼쪽 스피커만, 오른쪽 스피커만 소리를 듣기 원할 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특수음을 이용을 했을 때 특히나 총소리 나거나 쾅 찢어지는 소리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닝을 이용을 해서 어느 위치에서 했다라고 입체감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오디오는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지만 각각 안에 우리가 이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테레오를 듀얼 모노로 바꿈으로써 각 LR을 따로 볼 수도 있고 같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스펙터를 이용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자 앞에 있는 클립은 스테레오고 뒤에 있는 클립은 모노로 나눈 상태에서 룰스로 가셔서 다시 한번 오디오에 대한 특징을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 보세요. 아까 전 스테레오는 하나로 묶여 있지만 지금 현재 듀얼 모노로 나누어진 오디오 트랙은 각각에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오디오에 해당해서 2.1 채널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5.1 채널 같은 특수한 음악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패닝에서 보시면 서라운드에 베이직 서라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직 서라운드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5.1 채널에 대한 오디오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